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놀이심리상담사 2급 과정 그 두 번째 시간 놀이심리상담사에 대한 직업을 소개하고 철학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놀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난생 처음으로 공연장에 처음 가서 그곳에서 나무젓가락처럼 뻣뻣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속에서는 같이 환호치고 그 공연을 즐기고 싶고 그 노래 술에 맞춰서 춤을 추고 싶었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무 젓가락처럼 삐삐하고 하하하 재밌네 그러고 말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부터 나는 왜 남들처럼 열광하지 못하는가, 그런 공연장에서 열광하지 못하는가, 남들과 함께 그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민의 끝에 지금 이렇게 놀이 심리 상담사, 놀이치료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의 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놀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에게 있어 놀이는 곧 1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니체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은 헛되지 않다. 내일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다가가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라. 그래서 이제 뭐 철인을 강조하고 뭐 열심히 살아라, 허리요, 버티라, 뭐 이런 니체가 이제 철학적 말을 하게 하는데요. 기존 가치에서 벗어나 독립된 자유로운 그러려면 힘듭니다. 요거를 써놓은 이유는 이제 이 놀이심리라는 어떤 놀이심리 상담사라는 분야의 새로운 분야에 이제 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노력이 헛되지 않다. 이 노력이 좀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힘내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놀이치료라는 것은 일반 아이들하고 그냥 놀이하는 거, 그냥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놀이치료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판단 평가, 아동을 칭찬하는 것, 질문하는 것, 가르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행동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 놀이치료사가 조용히 하고 있는 자세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놀이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 놀이치료 시간에는 아동의 주도성을 보장해주는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 대신 칭찬 말고 지지와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칭찬과 지지와 격려는 무슨 차이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칭찬은 결과 중심적인 보상입니다. 긍정적 강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이라는 것은 평가라는 어떤 기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는. 근데 이제 지지나 격려는 어떤 그 아동 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 부분이 빠져 있고요. 또 칭찬은 결과 중심적입니다. 내가 1등 했어. 내가 무슨 작품을 만들었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보상을 해주는 이제 언어적 보상을 하는 거죠.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면 지지와 격려는 과정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무언가를 하는 몰두하는 것에 종이접기를 하는 것 자체에 그래서 칭찬이란 말이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칭찬 말고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치료에서는 지지와 격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놀이 세계를 이해하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행동, 아동의 놀이를 언어적으로 피드백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의 발전 가능성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놀이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아동의 말에 귀 기울이고 들어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아동의 말은 이제 한국말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말, 그러니까 놀이 속의 행동들, 그다음 얼굴 표정들, 이제 그런 것들도 귀 기울여서 이제 손가락 이렇게 가리키는 것들, 예, 그런 것들도 주의 깊게 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놀이심리상담사, 놀이치료사는 무엇이냐? 놀이치료사, 네, 놀이치료사는 무엇이냐? 이제 논문들은 이제 사람 자자를 써가지고 놀이치료자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나 자나, 사는 이제 직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본 과정은 자격증 과정이기 때문에 놀이치료사, 놀이심리상담사라는 명칭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사이버대 포스팅 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정서적 적응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을 놀이를 통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이다 라고 이렇게 세종사이버대에서 이렇게 정의를 직업 소개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저는 다음과 같이 나눠봤습니다. 놀이, 심리상담, 그러니까 어떤 놀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심리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놀이라는 매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리 상담 기법을 사용하는 대상들이 주로 아동 청소년, 주로 이제 아동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놀이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는 것은 직업을 가리키니까요. 놀이를 통해서 심리 상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이게 놀이 심리 상담사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튜닝하는 과정이다. 튜닝하는 사람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렸습니다. 요거는 제가 학부가 공학 출신이다 보니까, 전자공학 출신이다 보니까 좀 공학적 정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내려지고 있고요. 이제 미국 놀이치료협회에서는 APT가 이제 미국 놀이치료협회인데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놀이치료는 훈련된 놀이치료자들이 내담자들을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내담자는 이제 아동이나 주로 이제 심리상담을 받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예방하거나 해결해서 최적의 성장 및 발달을 성취하도록 돕는데 놀이의 치료적 힘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론 모델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대인관계의 과정을 확립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은 놀이의 치료적 힘, 그러니까 놀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치료적 힘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심리상담, 심리학, 심리상담적 이론 모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접목해서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제 놀이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놀이의 치료적 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론적 모델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놀이치료이고요.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아동중심 놀이치료 기법을 사용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아동중심 놀이치료 기법 안에는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의 이론적 모델이 근간이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놀이 매체를 활용한 기법인 아동중심 상담이라는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여서 놀이를 활용하여 아동과 심리상담하는 것이
놀이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이치료사는 요 놀이치료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가리키게 되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라이센스 제도로 도입되어 있어서 어떤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자격증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사, 놀이심리상담사라는 것이 놀이치료사, 놀이심리상담사라는 용어가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사연은 예전엔 놀이치료사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 권고에 의해서 놀이치료사, 치료사라는 명칭은 보건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라고 해서 사용을 못하고 놀이심리상담사라는 자격증 명칭으로 변경해서 요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던 중에 2017년도에 통계청 한국분류직업고시에서 이 보건 쪽의 직업군으로 놀이 및 행동치료사라는 직업분류가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통계청의 표준 직업 분류에서는 놀이치료사라는 직업 분류도 없었던 사항이었던 거죠. 조금 아쉬운 것은 이 놀이치료사가 이렇게 따로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놀이 및 행동치료사 이렇게 같이 합쳐져서 분류가 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청의 직업 분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보건기사라는 직업 분류로 해당되는 것이 놀이심리 상담사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보고 구술및 면접, 윤리교육 받고 자격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학회에서 자격증을 실시하고 있고 각 학회들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실질 놀이치료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상담기관들이 석사학위 이상의 어떤 학력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간의 인턴 과정을 거쳐서 놀이치료를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놀이치료사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 1년 인턴 과정 중에 이제 놀이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치료사라는 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많이 알려져 있는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인간에는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욕구들이 있고 그 욕구들이 충족이 됐을 때 다음 욕구로 진행이 된다라는 이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고요. 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그 다음 욕구인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이런 욕구들이 다 충족이 됐을 때 자아실현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경 욕구까지 이 어떤 결핍에 대한 욕구라면 5단계 자아실현 욕구 같은 경우는 결핍이 아닌 어떤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제 어떤 뭔가 이렇게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경의 욕구 전까지는 뭔가 결핍이 됐을 때 채워지려는 보지만 자아실현 욕구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어떤 방향으로 지향하면서 살아가겠다. 네, 잠깐 광고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끊었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메슬로의 욕구가 참 되게 너무 사람들의 행동들을 잘 표현하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 이제 경영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론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론이 안 맞는 행동하는 사람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슬로의 욕구 단계 기준으로 보면 생리적 욕구 단계에서 결핍이 생기면 이걸 채워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봐서 저 나름대로의 이 매슬로의 인간의 욕구 5단계서를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하우스 이론. 그래서 이제 놀이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놀이와 창조성과 소통하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의 기둥이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생리, 안전, 소속이라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그냥 요 세 가지, 놀이, 창조성, 소통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고파. 그럼 이제 생리적 기둥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빨리 이 생리적 욕구를 채워줘야 이 집이 안전해지겠죠? 뉴스를 보니까 막 태풍이 온대. 막 안전에 대한 막 그 기둥이 막 흔들려. 그러면 그 문을 꼭 닫는다지. 그 안전에 대한 기둥이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집 안에 있는 세 가지 놀이, 창조성, 소통을 하는 모습들. 소속. 왠지 나만 따당하는 것 같아. 그러면 빨리 친구들하고 여기 같이 수강생들하고 그냥 커피 한잔 하러 가요. 그래가지고 같이 어떤 소속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본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숭산 스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계 일화, 세계는 하나의 꽃과 같다 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유명한 말을 제가 최근에 접해서 이 말을 접하고 나서 저는 다음과 같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세계 일유다. 유가 놀이유자입니다. 놀다. 네. 세상은 하나의 놀이와 같다.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이 제가 한 행동이 놀이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기존의 어떤 진리라고 있는 것들을 모방해서 다시 나만의 표현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 이것이 이제 모방의 요소들이 놀이 안에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술 활동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술과 놀이 영역이 이제 좀 구분이 안 되는 순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서양 철학에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라는 분이 이제 그때 이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삶의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이전 철학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일생은 놀이하는 주사위 놀이하는 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 아이가 왕의 힘을 가졌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뭔 말이냐? 근데 이 서양에서의 철학을 이렇게 쭉 철학적 흐름을 보면 되게 로고스라는 이성을 되게 강조하는 철학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적인 것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참이 무엇이냐,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 인간은 왜 사느냐, 의식이란 무엇이냐, 이런 어떤 진리들을 찾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어떤 이제 놀이, 삶이라는 건 놀이와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이 플라톤의 철학이 강세하면서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적 관점이 많이 이제 전파가 안 되다가, 이제 니체가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적 놀이를 강조한 것을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가 이런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세상은 로고스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의 세계이다. 놀이라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어떤 진리만 추구하는 세상은 아니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이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철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니체 철학을 좀 더 살펴보면요. 로고스, 세계는 로고스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놀이의 세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의 원리,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진리를 찾는데 많은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과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라든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사람은 왜 그런가 원인을 찾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원인을 알고자 하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다. 그냥 놀이하는 세계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를 하나의 놀이, 삶의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헤라클레이토스는 장기하를 모았다 흩트렸다 하며 노는 아이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세계 시간 속에 발견된 세계 놀이라는 큰 아이는 왜 놀이하는가 라고 이제 다시 물어보니까 그는 놀이하기 때문에 놀이한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뭔 소리야, 말장난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은 이 로고스라는 것은 어떤 이성, 어떻게 보면 이 절대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놀이라는 것은 상대성을 보시면 되고 어떤 우연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철학자들이 이제 노고스를 되게 강조하면서 세상은 마치 톱니바퀴와 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세계이다 라고 봤다면 니체라든가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그러고 있다 라고 바라본 거예요. 아이가 왜 노느냐? 그냥 놀이하니까 노는 거다 라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아이가 노는 이유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놀이 자체가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내가 왜 이런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뭐 니체가 어쩌고 헤라클레이토스가 어쩌고 아이고 머리 아파 같은 이 과정에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곳에 앉아 있으니까 이것을 들으시는 거고, 이것이 마치 하나의 놀이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전체로 놀이로 바라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철학에서는 어떤 놀이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놀이에는 어떤 우연적 요소들이 되게 강하지만 우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지성, 지능, 시성, 재치 등이 함께 존재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이라는 거에서 보시다시피 진행형, ing, 진행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두 충돌의 조화가 놀이 충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충동은 이 감성 충동과 형식 충동을 이야기합니다. 감성 충동이라는 것은 삶의 생동과 변화를 추구하는 어떤 욕구라면, 형식 충동이라는 것은 생동하고 변하는 삶의 원칙을 제시하려는 충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충동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놀이 충동으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놀이 충동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어떤 예술작품과 같은 형태이다라고 근대 철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어떤 진리들이 있을 뿐이지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체란 존재하지 않고 실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진리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이 그대로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실체라는 것은 실제 그렇게 드러나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막 어린이집에서 신나게 왔어요. 신나게 하고 왔어. 힘들어가지고 막 씩씩대고 왔어. 근데 엄마가 보기엔 화가 났어. 야, 너 왜 화가 났냐? 화났어? 그러면 실제 아이는 막 즐겁고 신났는데 화난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고, 그런 순간 화난 아이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절대 진리다라는 관점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 철학적 관점을 좀 불편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종교를 가지고 계신다면, 특히 카톨릭이나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다면, 그와 유사한 유일신 개념을 갖고 계신 종교를 갖고 있다면 더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생각은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진리를 창조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진리라는 것은 어떤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이하는 과정 중에서 창조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폰이 왜 나왔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면 그들이 엔지니어들의 놀이로서 세상에 드러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창조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혹시 여러분은 스마트폰 없이 하루 이상 사실 수 있습니까? 그럼 스마트폰은 왜 있죠?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냥 그 만든 사람들, 잡스라든가 그 주변 분들의 어떤 하나의 그냥 이름은 생각하는데 그 잡스하고 같이 창업했던 IBM 엔지니어가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던 컴퓨터가 애플사의 최초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의 모델이 됐었죠. 잡스가 그거에서 발전 가능성을 믿고 이거는 발표해야 된다, 세상에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했던 게 이제 애플사입니다. 마크도 여기 애플사 마크에 나왔네.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놀이의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해석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해석이란 없다라고 니체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선악을 넘어 신성한 놀이만 존재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놀이 안에는 어떤 도덕성의 개념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놀이하면서 아빠 내가 아빠를 이기겠다 해서 칼로 이렇게 장난감 칼로 이렇게 아빠를 베버려요. 칼싸움하면서. 근데 뭐 그게 뭐 선악에 크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의 놀이일 뿐이니까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도덕성을 배운다는 것이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이 얘기가 또 나오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천안에 살고 있었는데, 고2 때, 고3 때, 고3 때, 한참 이 천안에서 이 도를 아십니까? 라고 다니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분들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유가와 도가에서는 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자의 도덕경 1경에 보면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유가에서는 도를 어떤 예와 의로 쌓는 형식으로 바라봤다면 도가가 맞을 거예요. 도가에서는 노자가 처음 말했던 도가에서는 비우는 형식의 도를 보는데요. 이 도덕경 1장에서 말하는 도가도 비상도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도를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이 그 명칭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저도 한번 패러디 해봤습니다. 놀이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 놀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놀이라는 속성에 보면은 자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성이란 뭐냐면은, 야, 오늘은 10시부터 11시까지 아빠하고 할일갈이 놀이를 할 것입니다. 다들 준비하고 할일갈이 놀이 시작! 하는 순간 그것은 놀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놀이라는 것은 그냥 요즘 아이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 때 관용아 놀자 그러면 그냥 가서 뭐 계획 없이 그냥 가서 거기서 개구리도 잡고 잠자리 잡고 땅 따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것이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발성이 놀이를 하는 자들의 자발성이 보존이 돼야 놀이라는 것이 작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의 어떤 계획을 잡고 어떤 놀이를 해라 강요를 하고 그러면 더 이상 놀이라 할 수 없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감은 비상명이다 라는 것을 또 패러디해서 놀이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 놀이가 세상이다, 이렇게 제가 패러디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도덕경 그 다음 1장 다음 절에는 무명천지 지시요 유명만물지묘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는 이 모든 세상의 시작을 가리키고 아무것도 없음이 이 세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있음은 모든 만물의 통칭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노자의 도덕경 얘기도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놀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아산문화재단의 예술공작소의 명치를 보고 놀이를 창의성의 공작소다 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놀이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놀이에는 어떤 무언가 만들어내고 우연적 요소들과 상상력과 창조의 풀이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 세상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놀이의 본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놀이 안에는 모호함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놀이의 특징이고요. 놀이는 어떤 결과적인 어떤 산물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나 이거 만들어서 뿌듯해. 나 이거 했을까? 오늘은 이 놀이에서 얼마 벌었어. 이것이 놀이가 아니라 놀이는 그 과정 자체에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핸드폰 게임 같은 경우는 놀이이면서도 놀이가 아닌 형식의 어떤 놀이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 게임은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2차적인 부작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놀이 심리 상담사는 어떤 사람, 어떤 직업인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놀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철학적 관점과 동양과 서양을 넘나들면서 다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